엄마, 제발 좀요. 저희가 무슨 은행이에요? 한 달 30만 원이라도 계속 달라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식탁 앞에 앉은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갓 끓인 미역국이 담긴 국자가 제 손에서 살짝 흔들렸고 그 끝에서 국물 한 방울이 툭 하고 식탁 위로 떨어졌어요. 딸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희도 대출 갚고 애 학원비 내요. 30만 원도 솔직히 너무 부담돼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우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국자를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아서 허공만 몇 번 맴돌았어요. 떨어진 국물 자국이 식탁 위에서 천천히 번지는데 그게 꼭 제 마음 같았습니다. 그 몇 마디가 우리 가족을 어디까지 흔들어 놓을지 저는 그날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살다 보면 참 마음 힘든 날도 많죠.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한 번만 부탁드려요. 이제 드라이브 영상 보시면서 좀 더 편하게 이어가 볼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딸이 그렇게까지 마음을 닫을 줄은요. 소정이는 어릴 때부터 참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동생 지훈이를 챙기는 것도 잘했죠. 초등학교 때는 제가 일하느라 바쁘면 동생 밥을 챙겨 먹이고 숙제도 봐줬어요. 엄마, 걱정 마. 내가 다 할게. 그렇게 말하던 소정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중학교 때는 장학금을 받아서 학원비를 아껴줬어요. 엄마, 나는 혼자 공부할 수 있어. 지훈이 학원비 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정이는 항상 자기 것을 양보했어요. 대학 등록금도 저희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해결하려고 했죠. 엄마, 나는 괜찮아. 동생 대학 등록금부터 챙겨. 그런 딸이었어요. 결혼할 때도 소정이는 검소하게 했어요. 엄마, 아빠, 결혼식 작게 할게. 돈 아껴서 동생 결혼할 때 쓰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웃던 소정이가 아직도 기억나요. 사위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저희를 잘 대해줬어요. 명절 때마다 선물도 챙겨오고 전화도 자주 했죠. 소정이가 임신했을 때는 제가 딸네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있었어요. 딸을 돌보면서 이 애가 이렇게 컸구나 싶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 온 가족이 행복했어요. 소정이는 좋은 엄마가 되었고 사위도 좋은 아빠가 되었죠.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소정이네 가족과 지훈이가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그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참 화목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소정이는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임원까지 올라갔고 연봉도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잘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소정이 마음속에 어떤 응어리가 쌓이고 있었는지를요. 처음 이상한 신호가 온 건 지훈이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지훈이가 엄마 나 공무원 그만두고 사업할래라고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훈아, 공무원이 얼마나 좋은데. 하지만 지훈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엄마, 나도 돈 좀 벌고 싶어. 공무원 월급으로는 결혼도 못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애가 하고 싶다는데 해보라고 하자며 찬성했죠. 지훈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는 모아둔 적금을 깼어요. 3천만 원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꼭 성공해서 갚을게. 지훈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소정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화 통화를 할 때 예전처럼 오래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렇게 말하고 끊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명절 때도 예전처럼 일찍 오지 않았어요. 엄마, 시댁도 가야 해서 조금 늦게 갈게. 그런 말이 늘어났죠. 선물도 예전보다 간소해졌어요. 전에는 백화점에서 좋은 선물을 사왔는데 요즘은 마트에서 산 것 같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그게 신경 쓰였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바쁜데 이것만 해도 고마운 거지. 그렇게 생각했죠. 가족 단톡방에서도 소정이의 답장이 늦어졌어요. 제가 오늘 날씨 좋네. 손주들 데리고 나가니? 라고 물어봐도 답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네, 엄마라고만 짧게 답장이 왔죠. 어느 날은 소정이가 단톡방을 나간 적도 있었어요. 나중에 지훈이가 다시 초대했지만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나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정이네 집에 놀러 가려고 연락했을 때도 예전처럼 반갑게 오세요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엄마, 요즘 집이 좀 어수선해서 다음에 오세요.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서운했어요. 하지만 바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려고 했죠. 손주 생일에 선물을 사갔을 때도 소정이는 예전처럼 좋아하지 않았어요. 엄마, 괜히 돈 쓰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예민한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무렵 남편의 건강이 더 나빠졌어요. 당뇨에 고혈압까지 생겨서 병원을 자주 다녀야 했습니다. 약값도 만만치 않았고 한 달에 병원비만 30만 원 가까이 나갔어요. 연금으로는 생활비랑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소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정아, 엄마가 미안한데 한 달에 조금만 생활비를 보태줄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소정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그냥 30만 원만 있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았어요. 이번 달만 먼저 보내드릴게요. 소정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며칠 후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소정이가 이렇게 많이 보내줬네.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정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시댁에도 용돈을 안 드리는데 친정에만 드리자고 하기가 곤란해요. 이번 달만이에요. 그 문자를 읽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답장을 하지 못했어요. 한편 지훈이는 계속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투자자를 만났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대박 날 것 같아. 지훈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지훈아, 우리 이제 돈이 없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지훈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번이 마지막이야. 제발 좀 도와줘. 저는 남편과 상의했어요.
어떡하지? 지훈이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남편은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신용대출을 받아볼까? 우리는 결국 신용대출을 받았어요.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에게 줬죠. 그런데 그 사실을 소정이가 또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소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대출까지 받아서 지훈이한테 주셨다면서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지훈이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엄마 그러다가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요? 대출 이자는 누가 갚아요? 소정이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지훈이가 나중에 다 갚는다고 했어. 지훈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돈을 갚은 적 있어요? 맨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만 하잖아요. 소정이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래도 내 동생인데. 엄마는 항상 그래요. 지훈이 편만 들고.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양보해 왔잖아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소정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 후로 소정이와는 거의 연락이 안 됐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가끔 손주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영상 통화를 걸어도 엄마 애들 지금 공부 중이에요라며 끊었죠. 저는 점점 외로워졌어요. 한 번은 소정이네 집 앞까지 갔던 적도 있었어요. 그냥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요.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소정이가 싫어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이는 계속 사업이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 투자자가 도망갔어. 어떡하지? 지훈이는 울상이었습니다. 저는 또 돈을 구해야 했어요. 이번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이었어요. 남편은 어차피 나중에 이 집은 지훈이 줄 거니까 지금 미리 도와주는 셈 치자고 말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 갔는데 소정이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 친구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소정이 잘 지내죠? 응, 잘 지내지.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그 친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정이가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항상 동생만 감싸고 돈도 다 그쪽으로만 들어간다면서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정이가 그런 말을 했어? 네, 한 번은 술 먹고 우는 거 봤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항상 양보만 해왔는데 부모님은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고.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소정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마음이 아팠어요. 또 한 번은 소정이네 집에 갔다가 부엌 식탁 위에 놓인 가계부를 본 적이 있었어요. 소정이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무심코 가계부를 봤습니다. 한쪽 메모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노후는 우리가 책임진다. 부모님 빚, 동생 빚 메꾸는데 인생 쓰지 말 것. 그 글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아, 이 아이 마음속에는 우리가 도와달라는 부모가 아니라 동생까지 떠안기려는 부모로 박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그대로 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추석 때였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결국 꾹 눌러두던 말을 꺼냈습니다. 소정아, 내 아빠가 이제 일을 못하시니까 한 달에 30만 원이라도 정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니? 식탁 주위가 조용해졌어요. 소정이는 웃던 얼굴을 굳혔습니다. 엄마 그게. 소정이는 사위를 쳐다봤어요. 사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대출 갚고 애 학원비 내느라 여유 없어요. 그리고 시댁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소정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빠가 아프시잖아. 엄마 아빠 병원비는 연금으로 내시면 안 돼요? 왜 저한테 부담을 주세요? 소정이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때 지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가 얼마나 어려우시면 그러셨겠어. 소정이는 지훈이를 노려봤어요. 지훈이 너는 지금 뭐 하는데? 사업 망하고 부모님 돈만 축내면서. 누나, 지훈이도 화를 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 거 알잖아. 조금만 기다려. 나도 곧 자리 잡을 거야. 그게 언제야? 지훈이 너는 맨날 그 말만 하잖아. 부모님 적금 다 깨고 대출까지 받게 하고 이제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면서? 소정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나, 그건 나중에 다 갚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 지훈이 네가 언제 한 번이라도 돈 갚은 적 있어? 소정이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이제 정말 못 도와드려요. 제 인생도 살아야 하고 제 가족도 지켜야 해요. 그렇게 말하고 소정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보, 우리 가요. 사위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소정인의 가족은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내려놓았어요. 나도 부모 노릇은 다 했는데 언제부터 내가 이 집에서 돈 달라고 조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소정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울린 끝에 소정이가 받았습니다. 엄마, 소정아, 엄마가 미안해. 그런데 엄마 말 좀 들어줄래? 엄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소정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응? 알았어요. 며칠 후, 저는 소정이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소정이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진짜 힘들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소정이는 그동안 참고 있던 말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엄마, 지훈이 사업자금 대준 것도, 집을 나중에 지훈이한테 넘길 거란 것도 다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양보했어요. 대학 등록금도 결혼 자금도 다 지훈이한테 주셨잖아요. 소정아, 그게 아니라 엄마는 늘 그러셨어요. 너는 잘 나가니까 괜찮아. 동생을 좀 챙겨줘.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힘들어요. 소정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지훈이가 낸 구멍은 끝도 없이 메워주면서 그 구멍을 저더러 채우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용돈이든 생활비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소정아, 엄마가 그렇게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엄마는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저는 어릴 때부터 누나니까 무조건 양보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돈 잘 버니까라는 이유로 또 양보하라고 하시잖아요. 소정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 서운함 뒤에 이 아이도 나름의 상처와 두려움이 있었구나. 하지만 이미 서로의 말은 너무 멀리 와버린 뒤였어요. 엄마, 저는 이제 못 도와드려요. 제 가족 지키는 것도 벅차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중에 힘들어지시면 결국 저한테 다 떠넘기실 거잖아요. 지훈이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그 말에 저는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날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헤어졌어요. 소정이는 울면서 갔고 저도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어요. 소정이와는 거의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한편 지훈이는 뒤늦게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취직을 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그래도 월급은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안심한 듯 말했어요. 이제 지훈이도 자리 잡았으니 계획대로 집을 지훈이 명의로 넘기자.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소정이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소정이는 이미 자기 집도 있고 잘 사는데 괜찮아. 지훈이는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필요하잖아.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결국 평생 살던 집을 지훈이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소정이에게는 미리 알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해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지훈이가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엄마, 나 결혼하기로 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응, 회사 동료인데 괜찮은 사람이야. 저는 기뻤어요. 그래, 축하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이가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결혼해서 새로 가족을 꾸리려면 부모님이 따로 나가 사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결혼할 사람이 좀 예민해서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는 힘들 것 같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훈아, 이 집은 우리가 평생 산 집인데. 엄마, 이제 이 집은 제 명의잖아요. 제가 결혼하는데 양해 좀 해주세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며칠 후 지훈이와 예비 며느리가 함께 왔어요. 며느리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작은 원룸형 집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어때요? 어르신들 많이 사세요. 작지만 깨끗하고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럼 이 집은 누구 집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말했어요. 이제 이 집은 제 집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줬는데. 엄마, 그건 부모 역할 하신 거잖아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야 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저는 엄마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 소리내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얼마 후 우리는 정말로 집을 나와야 했어요. 지훈이가 구해준 작은 월세 집이었습니다.
15평짜리 원룸이었어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날, 저는 한참을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아이들을 키웠고, 웃고 울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를 하고 나서 소정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들었어요. 집을 나오셨다면서요? 응. 지훈이한테 집을 넘기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지훈이가 결혼하니까. 엄마, 이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월세는 누가 내요? 소정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연금으로 겨우 내고 있어. 엄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훈이한테 다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정말 못 도와드려요. 제가 경고했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소정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제 곁에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작은 월세집에서 생활을 시작했어요. 연금과 남은 돈으로 근근히 버텼습니다. 월세가 60만 원이었는데 연금에서 그걸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병원비도 계속 나갔고 남편의 건강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저는 매일 걱정이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죠. 지훈이는 가끔 전화를 했지만 월세를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엄마, 나도 신혼이라 돈이 많이 들어가. 조금만 기다려. 그런 말만 했습니다. 소정이와는 연락이 거의 끊어졌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손주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저는 가끔 손주가 보고 싶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은행에 확인했습니다. 송금인은 소정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정아, 이게 무슨 돈이니? 엄마, 제가 결혼할 때 도와주셨던 돈 돌려드리는 거예요. 소정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소정아, 엄마, 그걸로 저희랑은 정리된 걸로 할게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소정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그냥 서로 편하게 살아요. 그렇게 말하고 소정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5천만 원은 큰 돈이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보증금을 넣고 월세를 줄였습니다. 남은 돈은 남편 병원비와 생활비로 쓰기로 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단둘이 조용히 살고 있어요. 가끔 지훈이가 전화를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받습니다. 그래, 잘 지내니? 응, 엄마. 나 잘 지내. 엄마는? 나도 잘 지내. 그렇게 짧게 통화하고 끊어요. 소정이와는 연락이 끊어진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지만 굳이 연락하지 않으려고요. 가끔 밤에 소정이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릴 때 제 손을 꼭 잡고 걷던 소정이,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던 소정이, 그 아이가 이제는 제 곁에 없습니다. 돌아보니 잘못은 한쪽으로만 치우쳤던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노후를 자식에게 맡기려 했던 우리 부부의 기대가 너무 컸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너무 많은 걸 줬고 딸에게는 너무 많은 걸 바랬어요.
그 사이에서 우리 부부의 노후는 망가졌습니다. 완벽한 화해도 드라마 같은 반전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만큼은 내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거요. 이제는 아이들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해요. 남편과 저, 우리 둘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며 살려고 합니다. 가끔 외롭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자식 사랑은 지나치게 쏟아부으면 희생이 아니라 원망이 남는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노후 준비는 미루면 미룰수록 결국 부모 자신의 몫으로 되돌아온다는 것도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손주가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지만 굳이 연락하지는 않으려고요. 그게 지금 제 마음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온기가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새로운 사연이 도착하는 순간 가장 먼저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용기와 응원의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하루가 그만큼 더 따뜻해지시기를 바랍니다.